채용 담당자가 말하는 채용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개를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전에 쿠팡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채용 담당을 이제 했었고, 지금은 이제 AI 쪽을 사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채용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흔히 이제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채용 담당자는 무슨 일을 할까? 저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뭘 할까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300통의 지원 저는 조금 과장되긴 했어요. 과장되긴 했지만 그만큼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노트북을 딱 키면 지원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럼 저 이력서를 보면서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밑에 있는 폭증하는 지원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인턴 6개월 인턴 뽑는데도 거의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저희는 저희와 가장 가치가 맞는 한 명을 찾아야 돼요. 근데 또 그만큼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은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우리가 무한정 고민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분을 채용을 해서 온보딩을 시켜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지원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요 네 가지 이제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제 변화하는 IT 채용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채용에 대해 포커스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채용 시장이 너무나 어려워요. 경기도 불확실하고 기업은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저거 적을 때까지만 해도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두 공채를 중단을 했었었는데, 카카오가 지난달에 공채를 했었죠. 그때 아마 지원하신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빅테크들은 신입 공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제가 알기로는 그 뽑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구인과 구직자 비율은 0.4.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100명이,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일자리는 40개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40개 일자리 두고 100명이 경쟁한다를 이제 저 비율로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신입 개발자 채용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턴도 거의 700대 1, 중소기업 신입 개발자만 해도 뭐 100대 1이 넘어가는, 그만큼 채용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조금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제 신입을 대규모로 뽑았었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회사에서 공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채용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몇 월 며칠 무슨 공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나와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에는 사내에서 육성하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치에 맞는 신입들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죠. 우리 신입사원 연수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서 조직으로 배치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육성을 하는 게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포지션이 필요할 때마다 오픈을 하는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보통 한 3년 이상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왜 그런가 해서 조금 이제 많이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봤는데, 한 3에서 4에서 7년까지의 분들이 손이 가장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장 손이 빠르고 가장 많이 일을 하시는 이제 연차이기 때문에 그 연차에 계신 분들은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성하지 않아도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주면은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걸로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런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그런 사업이나 이런 전략 같은 게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AI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AI를 다루고 있을 정도로 산업이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공채로 대규모 인원을 뽑아서 몇 달을 가르쳐서 배치시키기에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경력직을 데려와서
하루 이틀만 트레이닝 시키고 바로 투입을 시키자. 요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신입을 뽑아서 트레이닝해서 조직에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바로 투입시키는 그런 기조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채용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요즘 이제 뉴스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 뭐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단순 코딩할 수 있는 건 이제 AI가 너무나 잘해요. 뭐 현업에 계신 분들 말 들어보면 한 2-3년 차 개발자분들보다 AI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내가 그 코드를 받아서 그냥 검수하는 정도로만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순 코딩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이제 신입이나 뭐 1-2년 차 주니어 개발자들의 수요가 이제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AI와 관련된 뭐 AI나 ML이나 뭐 데이터 엔지니어나 AI 쪽에 대한 이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똑같이 신입에게도 즉시 이제 투입돼서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단순 코딩 실력만으로는 이제는 취업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게 되는 채용 공고에도 좀 변화가 왔어요. 옛날에는 뭐 컴퓨터 공학, 뭐 학점, 토익, 대기업 우대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제가 예시를 리액트로 가져왔지만 이 사람이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깃헙도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생각보다 깃헙을 되게 많이 봅니다. 실무 계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개발 쪽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깃헙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경험.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코딩을 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문제를 찾아보고 풀어본 경험이 있는지 요거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코드 품질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도 조금 요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깃헙, 이제 물론 지금도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스펙보다도 너가 진짜 와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는 게 더 강해지다 보니까 스펙보다는 실력, 그래서 깃헙을 얘기한 것도 내가 했었던 프로젝트나 내가 만들었던 코드들을 깃헙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요렇게 개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평소에 요런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깃헙이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 떠오르게 됐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포지션들에 맞게 굉장히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포지션들은 막 하루아침에 모든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 다 보는 전형도 생겨났고, 어떤 것들은 뭐 2-3주 안에 보는, 아니면 어떤 것들은 서류 검증 없이 코딩 테스트만 보고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채용 프로세스가 이제 조직에 맞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유하는 그런 투명성도 조금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IT 기업만의 특별한 채용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IT 쪽에 채용을 이제 내가 접수를 해보고 면접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여기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기술이나 이제 개발자 위주의 이런 예시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술 검증 프로세스를 보통은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진행을 해요.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을 보고,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도 있고, 기술 과제를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격을 하시면 실무 면접으로 가시는데, 실무 면접은 뭔가 내가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많은 기업들은 내가 코딩 테스트나 기술 과제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실무 면접에서 같이 리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 과제가 있어서 이거를 제출을 하면 그거를 화이트보드나 여기 스크린에 띄워놓고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물었죠. 이 코드는 왜 이렇게 짰어요? 요렇게 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요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분이 진짜 이 코드를 짤 때 그냥 짠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느 정도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짰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사실 실무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개발을 뭐 15년, 20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요거를 짰는지 대충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코딩을 하느냐. IT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수평적인 이제 기업 문화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수평적인 기업 문화의 가장 챌린지한 부분은 위에서부터의 업무 지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나한테 가져와 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셔도 그러실 거예요. 너 지금까지 뭐 했어? 가지고 와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했었던 그런 고민들, 내가 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설령 그게 틀렸더라도요. 그런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거는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좀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컬처핏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신입을 뽑아서 다 같이 똑같은 문화 안에서 육성을 해서 조직을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도 오고 저 회사에서도 오고 저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일하는 방식과 맞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게 컬처핏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컬처핏을 이제 앞에 이제 그런 뭐죠? 적성 검사나 이런 걸로 많이 풀었었는데 요즘은 저에게 컬처핏 면접을 따로 둬서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조금 많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IT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을 좀 검증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아까 좀 대충 설명드리긴 했지만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능력이랑 실무 프로젝트 수행,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무 면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죠. 그럼 이 사람이 기술 스택의 깊이는 얼마나 되고 실제로 트러블 슈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처핏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 조직과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협업 능력도 굉장히 많이 봐요.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내가 개발자라고 해서 컴퓨터만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디자이너들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요. 기획자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법무 쪽이나 뭐 정보기술 쪽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 사람들하고 얼마나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컬처핏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평가 포인트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도 많이 바뀌었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HR팀이 서류를 봤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봤고, 스펙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봤고, 정량적인 기준으로 필터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토익 몇 점, 뭐 오픽, 뭐 AL,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봤고, 그리고 통과시키고 면접에서 약간 좀 거르는 기조도 제 기준에는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채용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이제는 HR도 서류를 같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300장의 이력서를 저 혼자 보지 않아요. 그 팀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현업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채용이고 기술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HR만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맞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게 조금 쉽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HR과 실무진이 함께 이력서를 검토하고 거기서 서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중심, 그리고 깃허브랑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확인, 그리고 진짜 이 사람과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직무별로 채용이 바뀌다 보니까 서류부터 요즘은 현업 개발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긴 개발자로 적어놨지만 기획 포지션을 뽑는다면 기획자가 같이 보겠죠. 이런 식으로 현업이 요즘은 채용의 맨 앞단에서부터 같이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되는 게 조금 서류 전형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고민은 제가 맨날 하는 고민이에요. 너무 어렵게 내면은 인재를 놓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의 난이도나 뭐 이거를 테스트로 할지 기술 과제로 할지 이거는 모든 IT에 있는 채용 담당자들이 다 하는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코딩 테스트나 기술 과제는 전형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회사에 맞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기간을 드리는데 어디 같은 경우는 3일 주기도 하고 어디 같은 경우는 2주를 주기도 하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뭘 보냐, 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보겠지만 첫 번째로 보는 건 코드의 품질, 그리고 커밋 히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리드미도 생각보다 많이 봐요. 그래서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하시게 되시면은 저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제가 저기 잔디라고 적어놨는데 GitHub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프로젝트나 내 코드나 이런 걸 올리면 그 조그만한 그 초록색 패널 같은 게 떠요. 그래서 그거를 잔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업분들이 생각보다 GitHub을 많이 봐요. GitHub을 많이 보고 이 사람이 잔디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람이 본인의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본인의 코드 품질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걸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그렇고 GitHub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빈도와 패턴, 사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죠. 이제 물론 이제 좀 바쁘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시거나 이러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완성도나 뭐 문수화 능력이나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PR 소통 방식, 이런 것들도 GitHub에서 현업분들이나 채용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중요하긴 해요. 저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이 기술 스택이나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는 사실 포트폴리오보다는 GitHub에서 그게 더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발자 채용을 하게 되면서 GitHub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GitHub 사이트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한번 면접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GitHub이 새로운 이력서 중에 하나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스택 중심의 채용, 옛날에는 그냥 저 그냥 개발자 하고 싶어요 이랬었어요. 무슨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럼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됐다면, 요즘은 회사에서도 뽑는 포지션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우리 팀은 리액트 쓰는 사람을 원해요. 우리 회사는 자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어디면은 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이런 식으로 각 기술 스택에 맞게 특화된 사람들을 뽑는 거를 선호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그 수요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AL이나 뭐 백엔드나 프론트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기술 스택별 따라서 연봉 차이도 존재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채용 담당자의 딜레마에서는 또 그거예요. 리액트 개발자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리액트도 해봤고 요것도 해봤네? 그럼 이 사람이 잘 맞을까? 이 사람의 리액트 능력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일까? 그럼 이거를 또 검증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채용 담당자들이 딜레마가 되게 컸어요. 예를 들면 리액트 개발자지만 이 사람은 리액트 개발자도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다른 것도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조직의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 스택 중심의 채용이 점점점 강화가 되면서 채용 담당자들의 이런 고민들도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럴 채용인데, 레퍼럴 채용은 저희도 그렇지만 외국계에서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만 따지면은 조금 비중은 낮을 수 있지만 IT 업계에서 레퍼럴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레퍼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추천이에요. 저 예전에 그 같이 일했던 친구, 그 사람 추천할게요. 저 예전에 같이 학교했던 친구, 그 친구가 이 직무로 오면 딱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추천할게요. 이런 식으로 추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레퍼럴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는 검증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 직원이 추천을 하니까. 인사팀의 입장에서도 내부 직원이 추천을 하잖아요. 아, 그럼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퍼럴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문화 적합성 역시 평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요렇게 일하는 사람이고요. 조금 좀 성격적으로는 좀 강단이 있고 본인의 생각을 좀 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요런 것들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약간 요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의 컬처핏하고는 요런 부분하고는 잘 맞겠네? 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채용 비용이나 시간도 절감되는 게, 사실 IT 업계에서 서치펌이든 리크루터를 써서 채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IT 회사에서는 레퍼럴을 좀 선호하는 비중이 좀 강해지고, 좀 제가 들었던 회사들 중에서는 레퍼럴로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는 100% 합격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면접 가서 갈리긴 하겠지만 최소한 서류는 레퍼럴을 통해서 100% 이제 다 면접은 본다. 이런 회사가 있을 정도로 레퍼럴 비중이 크고, 그러면은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IT 업계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컨퍼런스나 미더비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 나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라면 이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채용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가보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 또 보는 것들도 또 있어요. 면접에서 우리가 보는 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지문에 대한 답변 태도예요. 사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20년, 15년 개발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개발 지식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틀리더라도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설명 방식에서도 프로젝트를 사실 현업이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문제나 이슈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요거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 그 결과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이거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실패한 프로젝트 안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 프로젝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슈팅. 사실 이제 IT 쪽에서는 트러블 슈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여쭤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학습 태도. 이거는 특히 주니어 분들한테 되게 많이 여쭤봐요. 혹시 따로 공부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고 뭐 기술 스택 공부를 많이 해서 신입 개발자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을 합격시켜서 우리 팀에 들여와서 가르쳐 줬을 때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저 마지막 학습 태도에서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에서 보는 거는 크게 요 네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그냥 예시를 만들어 오긴 했어요. 그래서 합격하는 포트폴리오와 불합격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좀 가져왔는데, 저 불합격하는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많아요. 누가 저렇게 해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문제를 해결을 해봤는지, 그리고 리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동기나 그 기술에 선택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그나마 좀 뾰족하게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커밋이라든지 테스트 코드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가 개선을 했었던 흔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녹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포트폴리오는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식은 뭐 내가 노션을 쓰든 PPT를 쓰든 뭘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프로젝트든 뭐 공부든 뭘 하면서 거기서 어떤 고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를 쓸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런 것들을 조금 이제 포커스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또 뭘 넣어볼까 하다가 채용 담당자가 싫어하는 사람들, 좀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재미로, 이건 사실 진짜 재미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이력서가 누가 봐도 이거를 이 사람이 진짜 다 한 게 맞을까? 라고 과장을 하는 이력서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력서라는 게 어느 정도 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이 사람이 진짜 했을까를 면접에서 해보면은 좀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주시되, 내가 했던 업무들을 디테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중심이나 고민들에 맞춰서 작성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뭐 회사 조사는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연봉도 꽤 있어요. 연봉 물어보는 사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신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회사의 이제 신입사원 연봉은 얼마라고 고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1,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신다고 하시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포지션의 연봉,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봉 인상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큰 회사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연봉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의 연차고 어디서 근무를 했고 어떤 업무를 했고 인터뷰 결과는 이러니까 이 정도의 연봉을 이 사람한테 제시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인사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단계에서 연봉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나중에 조금 여쭤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다음 이직 사유가 불명확한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직을 설령 내가 6개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지원을 했을 때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 그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 왜 6개월만 일하다가 나왔지?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지? 그러면 100% 이 질문이 나오겠죠. 거기 왜 6개월만 다니셨어요? 혹은 왜 거기 조금 짧게 다니시다가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명확한 이유가 필요해요. 좀 논리적인 이유가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보통 서두에 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이런 꼬리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직을 하게 될 때는 그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면접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좋아하는 지원자는 첫 번째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HR 업무를 10년을 했지만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앞으로 팀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서 좀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이 구체적인 것들. 보통 그거 마지막에 나오죠. 면접 끝나고 역으로 우리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라고 할 때 저런 질문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길이 가요. 이거 팀 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팀 구조가 요렇게 돼 있으면 내가 거기서 요런 업무를 할 수 있겠다가 어느 정도 그려지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많이 여쭤보고, 코드 리뷰 문화라든지 혹은 기술 스택의 변경 계획이라든지 뭔가 내가 업무적으로 좀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많이 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관심이 있구나라는 좀 인상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습 증거, 뭐 깃허브나 뭐 내가 블로그를 했다던가 뭐 컨퍼런스 참여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의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걸로 좀 보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거. 이 기능을 만들면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봤는데 성공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됐어요.
하지만 요거를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현업분들이 좀 굉장히 좀 눈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런 분들을 조금 이제 회사나 채용 담당자는 조금 선호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하는 고민. 채용 담당자가 하는 고민은 사실 그게 우리가 찾는 사람과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갭을 맞추는 작업을 채용 담당자들이나 인사팀이 하고, 기술 스택 이런 것들이 조금 미스매치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라는 것도 채용 담당자의 고민이고, 연봉이나 근무 방식도 채용 담당자가 어느 정도는 관여는 합니다. 이 사람의 연봉, 이 포지션의 신입 레벨의 연봉은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도 인사팀이나 HR이나 저 같은 채용 담당자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연봉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왜 이 연봉을 줘야 되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을 거고, 연봉을 너무 낮게 주면 지원자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게 채용 담당자들이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근무 방식도 요즘은 이제 리모트 근무하는 곳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리모트로 업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팀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니어분들 만나면 특히 이거 많이 여쭤봐요. 빠른 이직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 내가 한 1년, 2년 정도밖에 업무를 안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조금 더 이제 기술이나 경력을 쌓아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본인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조금 빠른 이직이 트렌드가 된 건 맞습니다. 요즘은 한 1년 반 정도만 돼도 이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1년만 있다가 나가면은 그 사람을 또 뽑아야 되고 또 온보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텐션이라고 말하는, 흔히 이 사람을 이 조직에 얼마나 잘 적응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온보딩,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빨리 조직에 녹여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보면 요 네 개긴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막 복부돼서 하시는 것도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내가 시간을 들이더라도 프로젝트,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했지만 포트폴리오든 이력서든 뭐든 간에 조금 내가 좀 진정성 있게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학습,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요즘 최신 트렌드가 나왔다면 한번 공부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도 조금 굉장히 권하고, 소통 능력 똑같아요. 기술자이기 이전에 같은 팀이고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같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솔직함.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고 이렇게 조금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PPT인데요. 사실 취업이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10년 전에 취업을 했지만 그때도 사실 어려웠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한다라고 해서 이게 내 잘못인가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생각하면 정말 자리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는 저도 알고 저도 겪어봤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회사가 또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30분 정도의 짧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